안녕하세요. 인생의 황혼역, 그 고즈넉한 시간을 걷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집안의 고요함이 감돌 때 혹시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진 않으셨는지요? 젊은 시절 우리는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고 남편 뒷바라지나 아내 챙기기에 내 청춘이 다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 때는 영원히 우리가 주인공일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60 고개를 넘고 70을 바라보니 내 곁에 남은 풍경이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자식들은 제 살길 바쁘다며 전화 한 통 뜸하고 명절이나 되어야 손님처럼 잠깐 들렀다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는 이제 말 한마디 섞기도 귀찮아하거나 눈만 마주치면 잔소리라며 등을 돌리기 일쑤죠. 믿었던 친구들도 하나둘 아프거나 연락이 끊기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전화기 울릴 일 없이 정막 속에 덩그러니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올라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어떻게 희생했는데 하는 섭섭함, 그리고 결국 인생은 혼자구나 하는 쓸쓸함이 타도처럼 밀려와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디 그 마음을 스스로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잘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지난 세월을 그만큼 뜨겁게 사랑했고 치열하게 헌신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의 그림자입니다. 다만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어야 하듯 우리 인생의 계절이 바뀐 지금은 관계를 대하는 우리의 옷차림도 달라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봄, 여름의 관계가 서로 엉겨 붙어 뜨거운 열기를 나누는 것이었다면 인생의 가을과 겨울에 맞이하는 관계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뿌리를 지키며 서 있는 나무와 같아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가지가 부딪혀 생채기가 나고 너무 멀면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없기에 그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위로받기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단단하게 서서 품격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내 마음을 갉아먹지 않도록 우아하게 흘려보내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15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고 멋지게 독립하는 법, 미운 배우자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는 법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긴 여행을 마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섭섭함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늦은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머리맡에서 이 이야기들이 따뜻한 이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저 물 흐르듯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매듭을 풀어볼까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자식 문제일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들이 어느덧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아이들이 바쁘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는 늘 찬 바람이 불죠. 전화를 걸면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걸게 하고
뚝 끊기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기도 하고 오랜만에 온다고 해서 온갖 음식을 장만해 기다렸는데 이번 주말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요 라는 문자가 오면 밥상이 마치 모래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을 다 바쳐 뒷바라지했는데 이제 내가 늙고 힘없으니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는구나 싶어 괘씸한 마음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론 자식이 살기 칵팍해서 그러려니 하고 억지로 삼키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부터는 마음의 지도를 조금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은 예언자라는 책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삶을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이 말이 참 매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곰곰이 씹어보면 이보다 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내 몸의 일부분, 내 소유물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나에게 소홀하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자식은 20살이 넘는 순간부터 엄연한 타인입니다. 다만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타인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집을 떠난 자식은 여러분의 품 안에서 재롱을 부리던 그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귀한 손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손님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맛있는 차와 다과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돌아갈 시간이 되면 아쉽지만 웃으며 배웅합니다. 손님이 왜 더 오래 머물지 않느냐고, 왜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느냐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그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가는 뒷모습을 보며 축복해 줄 뿐입니다. 자식을 대하는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제 자식에게 효도하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것을 멈춰보세요. 대신 그들이 가끔 찾아오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귀빈을 대하듯 정중하고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면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식이 연락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하루가 우울해져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전화가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는 리모컨이 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옛말은 진리입니다. 자식에게 별일이 없으니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잊은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몫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느라 마치 전쟁터에 있는 장수처럼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섭섭해하기보다는 우리 아들, 딸이 오늘도 제 몫을 하느라 바쁘구나, 대견하다 하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것이 부모인 우리의 마지막 역할이 아닐까요? 기대심을 내려놓으면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거래의 마음을 버리고 나는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 했으니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선을 그어보세요. 그 선은 단절의 선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평화의 선입니다. 자식을 손님으로 격상시키는 순간 서운함은 사라지고 반가움만 남습니다. 오면 좋고 안 와도 그만인 경지. 자식이 주말에 안 온다고 하면 아이고 잘됐다. 안 그래도 친구랑 등산 가려던 참이었는데 라고 쿨하게 말할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되어보세요. 그런 여유로운 부모 곁에
자식들은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끼고 깃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둥지를 떠난 새는 다시 둥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더 넓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둥지를 지킨 나무는 흐뭇하게 미소 지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식이라는 열매를 털어내고 홀가분하고 단단한 고목으로 서 계실 차례입니다. 자식이라는 짐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나면 이제 텅 빈 집에 덩그러니 남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평생의 반려자 혹은 평생의 왼수라고 불리는 배우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불같은 사랑으로 만나 결혼했지만 수십 년 세월의 모진 풍파를 겪다 보니 이제는 사랑보다는 정으로, 아니 어쩌면 의리로 산다는 말이 더 가슴에 와닿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은퇴하고 집에만 있는 남편이 삼시세끼 밥 차려달라는 것도 버겁고, 나이 들어 여기저기 아프다며 짜증만 늘어놓는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밖으로만 돌고 싶은 마음. 어찌 모르겠습니까? 눈만 마주치면 과거의 서운했던 기억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와 말다툼이 되기 일쑤고,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낫겠다 싶어 황혼 이혼이나 졸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든 배우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보는 남편의 축 처진 어깨나 설거지를 하는 아내의 굽은 등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은 적은 없으신가요? 그 기세등등하고 꼿꼿했던 젊은이는 온데간데 없고 웬 낯선 노인 한 사람이 내 옆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배우자를 내 남편, 내 아내라는 소유의 개념에서 놓아주어야 합니다. 대신 나와 함께 거친 인생의 전쟁터를 건너온 전우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식들 키우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세상의 모진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낡고 지친 전우 말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내 옆에 전우가 아무리 밉고 코를 골아도 그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곤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실 그 사람도 나만큼이나 외롭고 두려운 것입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치고 무뚝뚝해 보여도 속으로는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사회에서 밀려난 것 같아 위축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또 겉으로는 억척스러워 보여도 속으로는 누군가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여린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늙어가는 것이 서글픈 것처럼 저 사람도 똑같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측은하게 여겨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들 하지만 노년의 부부에게 필요한 감정은 사랑도 미움도 아닌 바로 연민입니다. 아이고, 너도 참 고생 많았다. 나 만나서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하는 그 짠한 마음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는 뜻이지요. 젊은 시절의 인연이 서로를 뜨겁게 태우는 불꽃이었다면 노년의 인연은 서로의 언손을 녹여주는 따뜻한 화롯불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배우자가 꼴 보기 싫은 행동을 하더라도 한 발짝만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저러는 게 아니라 본인이 힘들고 아파서 저러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쏘아붙이려던 말이 쑥 들어가고 대신 물 한 잔 건넬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거창한 대화나 화해의 제스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맛있는 반찬 하나 슬쩍 그 사람 앞에 밀어주는 것. 텔레비전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에서 같이 한번 웃어주는 것. 자고 있는 이불을 말없이 덮어주는 것.
그 소소한 온기들이 모여 남은 생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서로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떠난 빈 둥지에서 그래도 내 기침 소리에 귀 기울여줄 사람은 이유나 고우나 그 사람뿐입니다. 오늘 밤 옆에 누운 배우자의 등 뒤에 대고 마음속으로 작게 속삭여 보세요. 고맙소.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덜 무섭소. 그 마음의 파동이 전해져 내일 아침 공기는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자식 걱정도 내려놓고 배우자를 연민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면 이제 시선을 집 밖으로 돌려볼 차례입니다. 바로 친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수백 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동창이다, 직장 동료다, 계모임이다 해서 하루가 멀다고 약속을 잡고 술잔을 기울이며 우정은 영원하다고 외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연락처는 반으로, 아니 그 이하로 훌쩍 줄어들었습니다. 개 중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고 돈 문제나 사소한 오해로 등을 돌린 친구도 있고 그저 사는 게 바빠 흐지부지 멀어진 인연들도 있을 겁니다. 가끔은 옛날 그 북적거리던 시절이 그리워 괜히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나만 이렇게 외톨이가 된 건가 하는 쓸쓸함에 빠지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언컨대 그것은 절대로 서글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아주 자연스럽고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 들면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입니다.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불필요한 잎사귀들을 다 떨구고 오직 단단한 기둥과 뿌리만 남기듯 우리 인생도 거칠애나 의무감으로 맺어졌던 껍데기 같은 관계들을 털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야 사업 때문에, 체면 때문에, 혹은 외로움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그럴 에너지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화려한 명함이나 배경 없이 그저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 아닌가요? 1년에 한두 번 만나 밥 한 끼 먹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굳이 멋진 옷 차려입지 않고 편한 차림으로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아픈 곳 이야기하면 제 일처럼 걱정해 주는 사람,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그들이야말로 흙 속에 묻혀있던 진짜 보석들입니다. 쌀을 씻을 때 물을 여러 번 갈아주면 맑은 물만 남듯이 세월이라는 물살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깨끗하게 씻어내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연락이 뜸해진 사람들에게 섭섭해하거나 억지로 관계를 되돌리려 애쓰지 마세요. 떠나간 인연은 그 시절 그 역할로 충분했습니다. 잘 가시게, 그동안 고마웠네 하고 마음으로 보내주면 그만입니다. 이제는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농도가 중요한 때입니다. 10명의 가벼운 술 친구보다 내 침묵을 이해해주는 한 명의 친구가 훨씬 더 귀합니다. 만나서 자식 자랑, 돈 자랑하느라 목소리 높이는 모임보다는 같이 숲길을 걸으며 공기가 참 좋다 한마디 하고는 한참을 말없이 걸어도 편안한 그런 친구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아무도 안 만나주는 날, 혼자서도 씩씩하게 배낭 메고 산책을 나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맑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풍깁니다. 역설적이게도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곁에 진국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징징거리고 매달리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지만 홀로 서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사람 곁에는 벌과 마비가 날아드는 법이니까요. 지금 전화번호부가 얇아졌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만큼 가벼워지고 담백해지고 진짜 백이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소중한 소수, 정예의 사람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과 함께 남은 생의 여정을 오붓하고 깊이 있게 즐기시면 됩니다. 왁자지껄한 장터 같은 관계는 끝났지만 이제 은은한 찻자리의 향기 같은 품격 있는 만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 배우자, 친구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그 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소통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잔소리를 줄이라는 지혜를 담고 있지만 사실 지갑을 여는 행위는 조건적인 사랑처럼 느껴져 때로는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정한 품격은 돈이 아니라 말그릇에서 나옵니다. 존경받는 어른은 돈을 베풀지 않아도 그의 말 한마디와 태도에서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대화에서 실수하는 가장 큰 부분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과 경험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젊은이들의 문제가 너무나 단순하고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화법은 순식간에 상대방의 귀를 닫게 만들죠.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경험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잔소리로, 심지어는 판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를 피하고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십시오. 귀는 두 개이고 입은 하나인 이유가 듣는데 2배의 시간을 쓰라는 뜻이라는 옛말처럼 말하는 것을 멈추고 온전히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과 현재의 삶을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자식이 취업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 너는 나 때 편한 줄 아냐. 그냥 되는 대로 해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 어려움을 엄마 아빠에게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먼저 공감해 주십시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그저 안전한 마음의 쉼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이 너무 많으면 그 힘은 쉽게 증발해 버립니다. 말은 마치 아껴 써야 하는 귀한 에너지와 같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1000마디 말보다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나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미소 지으며 상대방이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만약 꼭 한마디를 해야 한다면 그 말이 혹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자랑하는 내용이 아닌지 스스로 필터링해야 합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할까? 이 말이 그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사실일까? 이 3가지 질문에 스스로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입을 여십시오. 말의 양이 줄어들면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이 실려 존중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말 많은 꼰대 대신 말이 없는 가운데 깊이가 느껴지는 어른이 되어 봅시다. 우리의 말 그릇을 넓히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소란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말그릇이 넓은 사람은 함부로 타인을 재단하지 않으며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대화가 시작되면 숨을 크게 들이쉬고 오늘은 내가 듣는 사람이라고 작게 다짐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선물하는 당신의 그 경청하는 태도가 바로 노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뜨거운 불씨, 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흔히들 나이 먹으면 점잖아진다, 성격이 둥글둥글해진다고 하지만 막상 겪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별거 아닌 일에도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으시죠?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차를 보면 욕이 튀어나오고 며느리나 사위의 사소한 말대꾸에도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분이 삭지 않는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늙어서 화를 잘 내는 건 여러분의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뇌의 노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우리 뇌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전두엽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허허 그러려니 하고 넘길 일도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아 감정이 급발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성격이 왜 이렇게 괴팍해졌나 하고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화가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해도 그 화를 그대로 터뜨리는 것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동의보감에도 성내는 기운은 간을 상하게 하고 피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혈관이 약해지는 노년기에 급격한 분노는 혈압을 높여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누군가가 밉고 괘씸해서 화를 냈는데 정작 그 화 때문에 쓰러지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옛 성현들은 화를 내는 것은 남의 잘못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벌을 주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1분, 아니 6초만 멈춰 보십시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분노의 호르몬이 뇌를 장악해서 이성을 마비시키는 시간은 길어야 15초.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정점은 딱 6초라고 합니다. 이 6초만 잘 넘기면 폭발할 것 같던 화도 거짓말처럼 김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 바로 맞받아치지 마세요. 그 대신 마음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는 겁니다. 1, 2, 3.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마치 내 몸속에 있는 뜨거운 연기를 입 밖으로 후하고 불어낸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나를 화나게 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다. 단지 자기 삶이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는 중이다. 상대방을 나를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어리고 철없는 중생 혹은 삶이 고달픈 가여운 사람으로 바라보는 순간 분노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을 땐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내 지금 좀 바쁘네 하고 전화를 끊거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밖으로 산책을 나가버리세요. 화가 난 장소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뇌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기는 것보다 평온한 것이 더 중요한 나이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가 옳았음을 증명해봤자 남는 건 껄끄러운 관계와 쿵쾅거리는 심장뿐입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하고 져주는 척 넘어가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여유이고 승리입니다. 흙탕물은 휘저을수록 더 탁해지지만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집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억지로 가라앉히려 하지 말고 그저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곧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 평온함이 바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을 다녀온 날, 혹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식당에서는 하하, 호호 웃으며 즐겁게 밥을 먹은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 씻고 누우면 괜히 천장을 보며 한숨을 푹 쉬게 되는 날 말입니다. 그 이유는 10중 8구 친구의 자랑질 때문일 겁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잖아. 우리 사위가 유럽 여행 보내줘서 다음 달에 나가. 손주가 이번에 전교 1등을 했다지 뭐야. 처음에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다가도 그 자랑이 계속되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내 자식은 제 앞가림도 겨우 하고 사는데 나는 여행은커녕 병원비 걱정이나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친구의 화려한 성공담과 나의 초라한 현실이 비교되면서 평생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패배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죄 없는 배우자에게 당신은 여태 뭐 했어? 하고 화풀이를 하거나 잘 살고 있는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언제 성공할래? 하며 닥달을 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치는 도둑이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 내 입에 들어가는 된장찌개가 참 구수하고 맛있었는데 친구의 스테이크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찌개는 초라한 음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내 행복은 그대로인데 비교라는 도둑이 들어와 순식간에 내 기쁨을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친구의 자랑은 그 친구 인생의 하이라이트 장면일 뿐입니다. 영화 예고편처럼 가장 화려하고 멋진 장면만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지지고 볶고, 지루하고, 때로는 구질구질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알고 있는 풀버전입니다. 남의 편집된 하이라이트와 나의 날 것, 그대로의 비하인드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공평한 게임입니다. 겉보기에 번지르르해 보이는 그 친구네 집 사정.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돈 잘 버는 아들이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 속을 썩이고 있을지. 해외여행 보내주는 사위가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을지. 전교 1등 손주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을지 말입니다. 호수 위의 백조가 우아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발을 젓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모든 집에는 저마다의 말 못할 고민과 십자가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러움의 시선을 거두고 여러분의 밥그릇을 바라보십시오.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워주고 나를 살게 하는 건 내 밥그릇에 담긴 밥입니다. 대기업 다니는 아들은 없어도 주말에 와서 김치찌개 하나에 밥 2그릇 뚝딱 비우고 엄마 밥이 최고야라고 말해주는 평범한 아들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 아닐까요?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은 없어도 내 2다리가 튼튼해서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부자 아닐까요? 남들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라 각자의 궤도를 도는 우주여행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궤도를 돌고 나는 나의 궤도를 돌 뿐입니다. 일찍 핀 꽃이 일찍 지듯이 늦게 핀 꽃은 그만큼 더 오래 향기를 머금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작고 소박한 일상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저녁,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다음에 또 친구가 자랑을 늘어놓거든 질투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문을 외우세요. 그래. 너는 너의 행복을 살아라. 나는 나의 행복을 살련다. 그리고 겉으로 쿨하게 한마디 던지세요. 아이고, 자네 참 좋겠네. 오늘 밥은 자네가 사면 되겠구만. 부러워하면 지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면 내 행복만 손해입니다. 남의 인생 기웃거리느라 낭비하기엔 남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니어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순간, 바로 혼자 밥 먹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배우자가 외출하거나 혼자 끼니를 때워야 할 때, 에이, 혼자 먹는데 무슨 밥맛이 있어 하며 물 말아서 대충 김치 하나 놓고 드시지는 않나요? 혹은 식당에 가서 혼자 밥을 먹으려니 남들 눈치가 보여 쭈뼛거리다가 그냥 나오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세대는 밥은 여럿이 어울려 먹어야 제맛이라고 배웠고 혼자 밥을 먹는 걸 소위 궁상맞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독력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고독력이란 말 그대로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는 힘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친구들도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죠. 이때 혼자서도 잘 지내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찾아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기다림의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반면 고독력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자유의 천국으로 만듭니다. 그 시작은 바로 밥상에서부터입니다. 오늘부터는 혼자 드시는 한 끼를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게 대접해 보십시오. 냉장고에 있는 반찬통 그대로 꺼내 뚜껑만 열고 드시지 마시고 찬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예쁜 그릇을 꺼내 정갈하게 담아보세요. 식탁보도 깔고 좋아하는 음악도 잔잔하게 틀어놓고 말이죠.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귀찮게 그러냐고요?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합니다. 바로 나라는 가장 귀한 손님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데 세상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혼자 먹는 밥상은 초라한 독상이 아니라 오로지 나만의 입맛과 취향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사치스러운 미식회입니다. 꼭꼭 씹으며 밥 알의 단맛도 느껴보고 아, 오늘 시금치 무침이 참 달큰하니 맛있다 하고 소리내어 감탄도 해보세요. 내 몸을 돌보는 그 시간이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밥을 잘 먹었다면 이제 잘 노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하루를 보내기엔 남은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뒷산에 핀 야생화 이름을 찾아보는 일, 서점에 가서 그림책을 한 권 사서 읽어보는 일, 혹은 옛날 노래 가사를 필사해보는 일 등 혼자서 몰입할 수 있는 작은 놀거리를 찾아보세요. 일본의 한 노년학 전문가는 노년의 행복은 혼자 있는 시간에 얼마나 재미있게 놀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시간을 채울 줄 아는 사람은 얼굴빛부터가 다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초조함이 아니라 내면이 꽉 찬 사람 특유의 평온함이 배어나오기 때문이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우리는 이제 압니다. 고독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므려. 혼자서 영화관에 가보셨나요? 혼자서 멋진 카페에 앉아 차 한 잔 마셔보셨나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해보면 세상에 이렇게 편하고 자유로운 걸 왜 진작 안 했나 싶으실 겁니다. 남의 속도에 맞출 필요 없이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나이 듦이 주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면 오히려 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사람이 더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혼자서도 씩씩하고 즐겁게 잘 지내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여유롭고 긍정적인 기운을 나누어 받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 외로움 loneliness과 고독 solitude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라서 쓸쓸한 상태이지만 고독은 혼자라서 충만한 상태입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처량한 외로움 대신 품격 있는 고독을 선택하십시오. 혼자 차려 먹는 따뜻한 밥 한 그릇, 혼자 걷는 산책길의 바람 한 줌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일 때 가장 온전한 당신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젊을 때는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도 산 정상까지 거뜬히 올라갔습니다. 배낭 안에 코펠이며 버너, 여벌옷에 온갖 먹을거리까지 가득 채워도 다리 힘이 좋으니 무게를 이겨낼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떤가요? 이제는 물 한 병, 오이 하나 등 가벼운 배낭도 때로는 어깨를 짓누르는 짐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꼭 같습니다. 젊은 날에는 채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집 평수를 늘리고 통장 잔고를 채우고 인맥을 넓히고 자식들 스펙을 쌓아주는데 온 힘을 쏟았죠.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고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하산길에 접어든 지금 여전히 젊을 때처럼 무거운 짐을 바리바리 짊어지고 내려오려 한다면 관절이 상하고 발걸음만 위태로울 뿐입니다. 이제는 채우기가 아니라 비우기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언젠가 쓰겠지 하고 10년째 묵혀둔 그릇들, 유행 지나서 입지도 않으면서 장롱만 차지하고 있는 옷들, 먼지 쌓인 장식품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물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셨죠. 물건이 많다는 건 내가 신경 써야 할 대상이 많다는 뜻이고 그만큼 내 에너지가 분산된다는 뜻입니다. 아깝다고 움켜쥐고 있는 그 물건들이 실은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짐은 더 무겁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하는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묵은 원망. 자식들이 내 맘대로 안 되네 하는 통제 욕구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돌덩이들이야말로 여러분의 노년을 병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가을이 되면 나무는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그 아름답던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다 떨구어 버립니다. 잎을 떨구지 않으면 수분이 빠져나가
나무 전체가 말라 죽기 때문입니다. 나무에게 낙엽은 상실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우리도 살기 위해, 더 편안해지기 위해 마음의 잎사귀들을 떨구어야 합니다. 쥐고 있는 주먹을 펴야 다른 사람과 악수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운명을 믿고 맡기세요. 과거의 실수나 후회도 내려놓으세요. 이미 흘러간 강물을 되돌릴 수 없듯이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책의 채찍질을 멈추고 그만하면 잘 살았다, 애썼다 하며 자신을 안아주세요. 비운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꽉 찬 방에는 새 가구를 들일 수 없지만 텅 빈 방에는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빈자리에 비로소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이 들어오고 풀벌레 소리의 평화로움이 깃듭니다. 욕심을 덜어낸 만큼 몸이 가벼워지고 걱정을 덜어낸 만큼 잠자리가 편안해집니다. 오늘 당장 서랍 정리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쓰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거나 과감하게 버리면서 마음속의 욕심 덩어리 하나도 같이 툭 던져버리는 겁니다. 배낭이 가벼울수록 주변 풍경이 더 잘 보이고 발걸음은 춤추듯 경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짐꾼의 고단한 길이 아니라 여행자의 즐거운 산책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그저 바람처럼 걸어가십시오. 자, 9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밥그릇 옆에 혹은 정수기 위에 형형색색의 약봉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지는 않나요? 혈압약, 강요약 같은 처방약은 기본이고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 눈에 좋다는 루테인, 거기에 오메가3 비타민까지. 어떤 분들은 밥배보다 약 배가 더 부르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 물 한 컵 들이키고 한 움큼의 알약들을 삼키는 것이 되어버린 현실. 참 씁쓸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노년의 풍경입니다. 물론 아픈 곳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시니어들을 보면 병 그 자체보다 아프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더 병이 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암일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덜컥 가슴이 내려앉고 어제는 멀쩡하던 속이 갑자기 더부룩한 것 같아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의사가 노화 현상입니다. 큰 병 아닙니다라고 해도 혹시 오지는 않을까 싶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소위 닥터 쇼핑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60년, 70년을 썼는데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낡은 자동차도 부품을 갈아 끼우고 기름칠하며 타는데 하물며 쉴 새 없이 움직여온 우리 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무병장수라는 비현실적인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대신 유병장수, 즉 병이 있어도 그것을 친구처럼 달래가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려 애쓰는 것은 지는 해를 붙잡아 다시 중천에 띄우려는 욕심과 같습니다. 그 욕심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걷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영양제보다 더 효과가 좋은 보약은
바로 여러분의 두 다리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빠져서 관절은 더 아파집니다. 약에 의존하는 마음을 줄이고 대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햇볕을 쬐며 하루 30분만 걸어도 우리 몸에서는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솟아납니다. 이것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신이 내린 만병통치약입니다. 아픈 곳에만 집중하면 통증은 더 커집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고 앓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면 뇌는 그 통증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대신 시선을 밖으로 돌리세요. 길가의 핀 꽃을 보고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신기하게도 몸의 통증은 잠시 잊혀집니다. 건강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맛있는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맛없는 것만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전전긍긍 사는 것보다는 조금 아프더라도 먹고 싶은 것 적당히 먹고 친구들과 어울려 웃으며 사는 삶이 훨씬 더 면역력이 높습니다. 이제 약 봉투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오늘 먹어야 할 약을 깜빡했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려야 할 햇살을 놓치고 오늘 걸어야 할 산책길을 놓치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큰 직무유기입니다. 병원이 내 집 안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숲이, 공원이,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광장이 여러분의 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만하면 쓸만하다, 고맙다, 내 몸아 하고 다독이며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걸음을 옮겨보세요. 걷는 자에게 병만은 쉽게 따라붙지 못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의 10번째 이야기, 마지막 매듭을 풀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머리가 굳어서 안 되라며 손사래를 치십니다. 돋보기 쓰고 책 보는 것도 눈 아프고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은 들어도 자꾸 까먹으니 답답하기만 하다는 하소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은 나는 늙었어가 아니라 나는 끝났어입니다. 60세, 70세라는 숫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통조림 바닥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의 지혜와 경험이 여러분 안에 켜켜이 쌓여 있다는 아주 근사한 마일리지 점수입니다. 미국의 국민 화가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녀는 평생 농장 일을 하여 5남매를 키워낸 평범한 시골 안악이었습니다. 그러다 관절염으로 더 이상 바느질을 할 수 없게 되자 무려 76세의 나이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망령 들었다고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10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600여 점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남겼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내게 늦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꿈꾸는 사람에겐 바로 지금이 가장 젊은 때이거든요. 우리 뇌는 신기하게도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물론 기억력은 조금 깜빡깜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가질 때 뇌세포는 서로 연결되며 다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거창하게 대학을 가거나 자격증을 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평생 부엌 일만 하느라 거칠어진 손으로 서툰 피아노 건반을 눌러보는 일, 손주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 스마트폰 타자 연습을 해보는 일,
혹은 늘 다니던 길 말고 새로운 골목길로 산책을 떠나보는 일. 이 모든 것이 위대한 배움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똑똑했는데 하며 과거를 파먹고 사는 노인은 빨리 늙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지? 참 신기하네 하며 오늘을 궁금해하는 노인은 영원히 청춘입니다. 배움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설렘이 있는 한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악기 하나를 배워 서툰 연주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어 단어 하나를 외웠다가 내일 잊어버리면 또 어떻습니까?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하루를 생기 있게 만들고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말이죠. 여러분, 늦은 때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귀한 날을 아이고 의미 없다 한숨 쉬며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으로 세상의 문을 두드리시겠습니까? 쭈글쭈글한 손으로 잡은 붓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다 피지 않은 늦게 피어서 더 향기로운 꽃봉오리입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인생의 숲길을 걸어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과 배우자, 친구, 그리고 건강과 고독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10가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조금이나마 주물러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늙음이라는 손님을 너무 문전박대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밀어내느라 정작 그 손님이 가져온 보따리 속에 든 평화와 자유라는 선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려놓으니 비로소 채워지고 거리를 두니 비로소 가까워지며 잊어버리니 비로소 편안해진다는 것을요. 부디 오늘 밤부터는 스스로를 조금 더 다정하게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세월이 야속하다고 타박하는 대신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참 애썼다. 장하다라고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주름은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낸 삶의 계급장이자 승리의 기록입니다. 인생이라는 책은 결말이 가까워질수록 그 문장이 깊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젊은 날의 페이지가 빠르고 정신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써 내려가는 노년의 페이지는 느리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명문장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눈부신 황금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저 넉넉한 미소로 풍경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은 지는 해가 아니라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세상을 비추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걱정보다는 설렘으로, 후회보다는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채널은 언제나 이곳에서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튼튼한 의자가 되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